야담 이야기. 암행어사가 된 왈패. 옛날 어느 마을에 땅 부자 황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첨지는 수백마지기를 가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황첨지에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첨지는 좋은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중매쟁이를 불렀답니다. 우리 딸 정선이를 위해 좋은 배필 좀 찾아주시오. 그래 어떤 사랑감을 원하시는지요? 우리 가문은 돈은 많으나 권력이 없다 보니 애로사항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오. 그러니 벼슬을 하는 집안이면 좋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벼슬아치 좋은 집안의 자제로 알아봐 드리죠. 황첨지는 마을의 사또들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재물을 엄청 뜯기다 보니 벼슬의 목이 메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중매쟁이가 떠나고 달포가 지나자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첨지 나리, 종육품의 공사관 영감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헌칠하니 꽤나 괜찮더이다. 그렇소? 고맙소이다. 내 딸과 상의해서 통보해 드리겠소. 황첨지는 종육품에 해당하는 공사관 영감의 셋째 아들이라 하니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딸 정선이를 불렀답니다. 예, 정선아,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의 자제로 혼처가 들어왔구나. 참으로 잘 된 것 같다. 아버님, 저는 싫습니다. 아니, 왜 싫다는 것이냐? 그냥 싫습니다. 아니, 그냥 싫다니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황첨지는 좋은 혼처를 무조건 싫다고 하는 정선이가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황첨지는 딸바보 아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첨지는 또 중매쟁이를 불러 혼처를 다시 부탁했답니다. 그리하여 중매쟁이는 여러 벼슬아치 자제들의 혼처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딸 정선이는 이를 모두 싫다고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황첨지는 좋은 혼처를 모두 싫다고만 해대는 정선이 때문에 속이 터져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아니, 얘가 좋은 혼처를 모두 싫다고만 해대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란 말인가? 그렇게 황첨지는 정선이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선이가 밥을 먹다 말고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황첨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헛구역질이 아니라 애가 들어선 게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가졌다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선아,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어떻게 된 일이더냐? 그러자 정선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지만 말고 어서 말을 해보래도. 황첨지의 다그침에도 정선이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정선이가 울먹이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선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황첨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내더냐? 이미 애까지 들어선 정선이도 씨를 뿌린 그놈도 미웠지만 황첨지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인 것을. 그래, 어쨌든 날 잡아서 한번 데려와 보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정선이가 웬 사내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선이가 데려온 사내는 장터에서 제일 가는 왈패 장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황첨지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현수라 하면 악명이 높아 어린애들까지도 울다가 그칠 정도였답니다. 장현수는 본시 양반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해 왈패가 되었는데 힘도 좋고 머리까지 좋다 보니 장안을 휘어잡은 것이었습니다. 내 너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테니 당장 나가거라. 황첨지는 장현수를 향해 문 밖에 대고 말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날이 밝자 황첨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장현수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지 않고 얘서 뭐 하는 것이냐? 장인어른께서 정선이와 혼인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놈은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나? 내 놈이 날 무시하는 것이냐? 장인어른께서 소문만 듣고 절 거부하시니 이놈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현수는 일체 요동도 없이 눈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마당에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황첨지는 급기야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난 황첨지는
다음 날이 밝자 딸 정선이와 장현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내 말 잘 듣거라. 내 너의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할 수는 없다. 우리 집안의 왈패를 사위로 드릴 순 없느니라. 그러니 어디 멀리 가서 소리 소문 없이 둘이 나가 살 거라.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 정선이는 장현수를 따라 멀리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낸 황첨지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허구한 날 황첨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황첨지는 모든 의욕을 잃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홀로 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정선이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선이는 가슴이 더욱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정선이는 현수를 숲길에서 처음 만났었답니다. 정선이가 인적 없는 숲길에서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구해준 게 현수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사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뜨겁고 달콤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정선의 뱃속에 애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정선이는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현수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선이가 떠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해올 때마다 의리 찾아가 인사를 했기에 황첨지는 이번에도 찾아가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사또가 황첨지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못마땅한 것이오. 몸이 아파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사또는 자신의 부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일자무식쟁이에다 관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자였답니다. 상인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조정에 손을 써서 돈으로 관직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는 황첨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관졸들이 들이닥쳐 황첨지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치거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요? 내 놈은 먼저 맞는 게 순서이니라. 몸도 안 좋은 황첨지는 곤장 20대를 맞고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관졸들은 황첨지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황첨지가 눈을 뜨자 사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 내 놈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채우고 있더구나. 그러니 올해부터는 수확하는 쌀에 파라를 가져오거라. 파랄이라 하면 100가마 중에서 80가마를 내라는 것이니 이건 날강도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니 사또, 파랄이라뇨?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더 치거라. 황첨지는 결국 곤장을 모두 맞고 또 기절을 하였는데 사또가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황첨지는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어 병석에 눕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까. 관졸들이 또 들이닥쳐 병석에 누워있는 황첨지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리를 트는 의자에 꽁꽁 묶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내 놈은 일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으면서 수백 마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 그러니 내 놈의 땅을 모두 내놓거라. 내 친히 내 놈의 땅을 관리하여 나라에 이롭게 쓸 것이다. 아니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게요? 하나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땅을 모두 내놓으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저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여봐라. 저놈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주리를 3개 틀라. 그러자 관졸들은 주리대를 바짝 쥐고 주리를 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병약한 황첨지는 견디지를 못하고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되자 사또는 고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황첨지를 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그렇게 황첨지는 땅 문서를 모두 내놓기 전에는 옥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첨지가 옥에 갇히고 몇 해가 흘렀을까. 황첨지의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황첨지도 거의 자포자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사 밖이 무척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옥사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며 웅성웅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끄럽던 옥사 밖이 조용해지면서 옥사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졸이 황첨지를 데리고 관아의 마당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당에서는 사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루에는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가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첨지도 암행어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황첨지를 본 암행어사가 마당까지 달려와 황첨지에게 큰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절 받으시죠. 깜짝 놀란 황첨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선이를 데려간 왈패 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황첨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도 달려와 황첨지를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정선이를 보게 된 황첨지는 그제서야 두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과 사위를 다시 보게 된 황첨지는 이제야 안도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암행어사가 된 장현수는 사또의 죄상을 모두 밝혀내었는데 사또의 범죄 행각이 너무 크다 보니 이를 주상께 모두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주상은 크게 대노하여 사또는 유배를 보내고 돈 받고 관직을 팔아넘긴 조정 대신들은 모두 사탈 관직시켰답니다. 그 후로도 장현수는 수많은 탐과 놀이들을 찾아내 처결하였는데 그로 인해 주상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며 탐과 놀이를 찾아내 처결한 장현수는 어느 날 임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제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게 주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한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내 생각은 가상하다만 너의 뛰어난 능력을 그렇게 썩힌다는 게 너무 아깝구나. 그렇게 하여 현수는 장인어른이 있는 마을로 현감이 되어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비록 현수가 한때는 왈패 짓을 하였으나 그건 가문이 기울면서 받은 수많은 모욕과 울분으로 잠깐 그리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정선이 뱃속에 아이가 생기자 아이를 왈패의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수는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을 하였고 머리가 총명한 현수는 4년 만에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감이 되어 돌아온 현수는 장인어른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정선과 뒤늦은 혼례를 지르게 되었답니다. 마을 현감을 사위로 얻은 황첨지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왈패가 어엿한 현감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딸과 손주까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세상 살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현수와 정선이는 황첨지를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밤이면 밤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 향간에 가면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 다시 말하면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과 오동나무 아래 저절로 죽은 봉황을 먹으면 풍병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봉황이나 용은 다 상징적인 동물로서 실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천년두골의 용이 놀던 물을 마시고 오동나무 아래에서 저절로 죽을 봉을 먹고 풍병을 뗐다는 것은 한낱 전설에 불과했습니다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새 울고 꽃이 피는 심산이라 벽곡에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농부가 슬하의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 사흘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서 젖동량으로 키운 아들이라 농부는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습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툭 치면 먼지뿐이고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었지만 손톱 끝에 피나게 벌어서는 남의 집 애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아들에게도 곱게 해입었고 남의 집 애들이 서당방에 가 글을 배우니 그도 아들을 서당방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엔 별을 지고 일하러 나갔고 달 뜨는 저녁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오면서 열 손가락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낯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늘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니며 천신만고도 웃음으로 지냈습니다. 애미 없이 키운 자식에게 일천정을 다 부으니 고생도 낙이었습니다. 나서 사흘 만에 따뜻한 어머니 품 잃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아들은 모두들 어머니 품이 제일이라 했지만
그만은 세상에 아버지 품처럼 깊고 따뜻한 품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두 눈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 걸 본 아들은 서당방에 가자 밤의 낮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배웠습니다. 일총광음을 일총금처럼 귀히 여기며 글 공부에만 명심하니 물리 같아서 글을 지으면 구절마다 명문이요 세상사를 물으면 박학다문하고 사통오달하여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당방에서 글 공부하는 아들은 과거볼라를 손꼽아 기다렸고 농부도 112삼추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울에 가 과거볼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농부가 그만 풍병에 걸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모셔다 배우니 의원마다 무방도라 머리만 젖고 백약을 쓰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세상에 나서 오직 그 아버지만을 믿고 살던 아들은 그 아버지만 세상을 뜨면 살아 살 길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어주고 낮이면 낮마다 발바닥에 불이 일 지경으로 의원 데리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약지어다 약을 다린다 하며 한 번 자리에 편히 앉아 쉬지도 못했고 시름 놓고 밥 한술 떠보지 못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꽃이 핀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 방도를 찾아대도 농부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을 떼지 못하여 눈물이었고 아버지는 그놈의 몹쓸 병 때문에 아들이 서울 과거 보러도 못 가게 되었으니 죽지 못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99고개를 넘어가면 명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명의를 찾아 떠났습니다. 가다가 동네가 보이면 아버지를 숨겨두고 동네에 가 밥동량을 해서는 끼니를 때우고 끼니를 때우고서는 걸었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걸어가니 정말 소문과 같이 명의가 있었습니다. 머리발이 팥뿌리처럼 허연 명의는 반나절이나 농부의 병을 보더니 땅이 꺼지게 후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젓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돌아가서 아버지가 자시고 싶다는 음식을 성의껏 해서 대접하게. 이게 명의가 내는 약처방이옵니까? 하도 방도가 없어서 내는 방도네. 아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서도 아버지한테 와서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갑시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다느냐? 어휴, 이 늙은 것이 죽지 않고 그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근심 마시고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되돌아섰습니다. 불언천리하고 명의까지 찾아왔다가 받은 처방이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것이니 아들은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추호의 내색이라도 드러날까 소리 없이 속으로 피눈물 떨구며 총총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서 갈 길이 막막한데 시름 없이 구만리 장천에 떠가는 해는 서산에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 욕도 달게 먹으며 밥을 빌어다 아버지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야불문하고 아버지를 업고 걷고 나니 또 반달이라는 시일이 가까워와서 마지막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목에서는 쉰내가 확확 풍기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더 걷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산에 오르자 아버지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종이 한 장 들 기운도 없어 아들은 자리에 앉아 나무에 기대어 한참 자려는데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목이 가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어디 가서 물이나 좀 떠다 주려무나. 죽더라고 물이나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찾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리죠. 아들은 대답하고 제꺽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긴 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는 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짜기나 산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찾겠는데 산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골짜기가 눈뿔이 아득하게 깊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을 찾았다면 몰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서 물을 찾으니 아들은 또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낯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을 찾아서 나무숲을 헤치며 다니다 보니 옷은 째기고 살도 긁혀 피가 났지만 아들은 제 몸에 피가 흐르는 것보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반나절 산중에서 헤매다 한 곳에 이르니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었습니다. 산정에서 목이 갈아여 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물을 보니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 본 듯이 반갑고 생이별했던 부모 형제를 다시 본 듯 반가운지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 물을 정히 받들어 들고 산정에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보자 반가워서 얘야, 너 이 산 중에 무슨 인가가 있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고 왔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꿀꺽꿀꺽 그 물을 다 마시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자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옴짝 않고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농부는 한잠 잘 자고 기지개를 켜며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헌데 농부는 그 말에 대답할 대신 아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인가가 어느 골짜기 옆에 붙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산정에 올라서 먹을 것을 찾으니 구할 길이 막연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시장에 하시는 것을 보자 두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오불꼬불한 길을 따라 오금에 불을 일구며 반나절이나 걸었는데 인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인가만 찾아다녀서는 아버지가 굶어서 세상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는 인가를 찾지 않고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혹여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잡아서 아버지한테 대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데 한 곳에 이르니 큰 오동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 밑에 죽은 닭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산닭이라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걸 들고 단숨에 산정에 올라와 불에 구워서 아버지에게 대접했습니다. 농부는 배가 어떻게나 고팠던지 호랑이 본 사람 창구멍 틀어 막듯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찾는 것이 없으니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 아버지 병이 차츰 나아가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의도 방도가 없어 도리지라며 아버지를 잘 대접하라는 말밖에 못하여 되돌아왔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서 물을 대접하고 산닭을 대접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생각 끝에 그 산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정에 올라가 보니 바가지라던 것은 바가지가 아니고 천년이나 묵은 두골이었고 두골에는 용 2마리가 놀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닭이라 하던 것은 산닭이 아니라 오색무늬가 눈부신 빛발을 뿌리는 봉황새였습니다. 이로부터 명의도 아닌 아들의 효성으로 아버지의 풍병을 뗀 이야기와 함께 천년두골 일용수, 오동수와 자사봉이란 말이 전해지게 되었다 합니다. 야담 이야기. 부인은 1년에 한 번. 서방님 오늘 밤 왜 절 외롭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주먹으로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이 문둥이 자식 보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는 부둥켜하는 채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둥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친한 사이를 보고 문둥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한 곳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둘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각별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의 사이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던지 부인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친구의 생일만큼은 기억을 해 생일날만 되면 가서 꼭 축하를 해주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생일날 저녁이면 외로워할 정도였고 또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친구가 대신 감기에 걸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네.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나. 혹 아프게 되면 먼저 말을 해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해볼 테니.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네야말로 아프면 필히 나에게 먼저 말하게 알았나. 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두 친구는 신발을 사서 신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그들은 한겨울이 오면 나무가래를 달구어 가지고 다니다가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리면 발을 나무가래에 녹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일절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남몰래 무인심산에 가서 은거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 다른 친구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는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매일 같이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마고우로 항상 곁을 지키던 친구가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사라진 지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잘 지냈는가? 문둥병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병이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야? 친구는 너무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치병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병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나타나자 어찌나 좋았던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두 친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꿈에도 잊지 않던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문둥아 하고 인사를 표시하며 둘 사이에 친밀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이 떠난 곳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어디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홀로 무인심산에 홀로 숨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친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던지라 친구 앞에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인심산에 홀로 지내던 친구는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속세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친한 친구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험상궂은 꼴을 친구에게 보이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또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할 것 같아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무인심산에서 홀로 지내며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감주를 빚어놓고는 늘 그 감주를 마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산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녹음이 우러지고 꽃피어 봉접을 부르는 그윽한 꽃향기 속에서 풍어를 읊고 수림 속에 꾀꼬리를 벗삼아 노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감주를 마시면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려는 신호라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마신 감주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주가 되어줄 주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감주를 거의 다 마시니 그의 병도 어느샌가 거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감주를 마시던 문둥병 친구가 항아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구렁이가 빠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주 자체로 친구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가 감주에 들어가 죽게 되면서 효능이 발현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구렁이 감주가 약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감주를 빌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뱀술을 고아서 먹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구렁이가 약이 된다고 가마에 시루떡을 찔 때마다 가마에 구렁이를 매달아 기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친구로 인해 산에는 구렁이와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문둥아 잘 지냈노라며 말하는 걸 친한 친구에게 잘 지냈냐는 설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 믿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서방님. 제발. 옛날 나이 젊은 부부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머리까지 회슥슥한 늙으신 어머니의 앞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느라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도 끼니마다 따뜻하게 끓여서 대접하였고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자기들은 먹지 않고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은 언제나 6살 먹은 아이한테서 생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 상에 놓기만 하면 철모르는 어린 것이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것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언제나 색다른 음식이 상에 놓이기만 하면 어린 손자에게 먹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들 며느리는 늙으신 어머니를 잘 공대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안타까워 가슴을 뜯었고 며느리도 속이 타서 가슴을 뜯었습니다. 어린 것은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았고 때리고 욕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어린 것을 욕하거나 때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며칠씩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때릴 수도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어머님 한 분을 잘 모실 수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 늘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서로 말은 주고받지 않았어도 아들도 이런 생각을 했고 며느리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하루 어머니가 어디로 나간 틈에 부인이 남편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조용히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하오. 여보, 늙으신 어머님이 인제 앉으시면 얼마나 앉겠어요.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겠는데 아들놈이 탈입니다. 옳소. 탈은 그 녀석이 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가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그 애를 처리합시다.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나오면 되지만 늙으신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옵니다. 낭구님, 내 생각이 어떠하옵니까? 어떠할 게 있어? 나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 생각이 어떠한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여보, 우리 그렇게 하고 어머님을 잘 모시기요.
그렇게 합시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삽과 괭이를 메고 산으로 갔고 부인은 철 모르는 어린 것을 등에 업고 남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 짓는데 철없는 어린 것은 산속에 들어서니 좋아 야단이었습니다. 새우는 소리를 들어도 내려서 놀자고 하고 고운 꽃을 봐도 내려서 꺾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등에 업은 아이를 얼리고 달래가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남편이 널찍한 자리를 보고 섰습니다. 여보, 여기가 산세도 좋고 땅도 좋은데 여기다 묻는 것이 어떠하오? 부인이 보니 산세도 좋고 땅도 좋아서 묘를 쓸만한 장소였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아이를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파다 맥이 지나면 부인이 들어가 파고 부인이 파다 바빠하면 남편이 들어가서 팠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눈물 짓고 엇갈아가며 파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땅은 왜 이렇게 파? 얘야,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니 가서 놀기나 하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부부간이 또 엇갈아가며 팠습니다. 한참 파올리다 남편이 부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만 파면 안 되겠어? 남편은 맥이 지나여 부인을 보고 물었지만 부인은 딱 잡아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면 맥이 나겠소마는 더 파야 합니다. 옅게 파면 산 짐승들이 파헤칠 수도 있고 추울 때 되면 더 춥고 더울 때 되면 더 더울 것이 아니겠어요. 맥이 나지 않더라도 더 팝시다. 남편도 자식을 묻을 땅을 파니 힘이 난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또 소리 없이 땅 밑에 흙을 한 삽 두 삽 파올렸습니다. 헌데 한쉼 잘 파들어가니 삽이 더 들어가지 않고 무엇인가 걸렸습니다. 땅 밑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삽질을 그만두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괭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괭이를 내려쳤습니다. 들고 보면 괭이 끝에 범마다 누런 것이 묻어나올 뿐 좀채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밑에 큰 돌이 깔려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그 돌을 드러내고 아이를 묻으려고 주위를 빙 둘러 파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뽑아내니 그것은 둘이 아니고 큰 종인데 금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여보, 이거 참 이상하구만. 이게 대체 무슨 종이요? 누런 빛이 나는 게 이게 혹시 금으로 만든 금종이 아닐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도 금을 보지 못했으니 고생스럽더라도 당신이 저 아래 동네에 가서 촌장 노인을 모셔다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좋겠소. 남편은 헬레벌떡 달려가서 그 동네에서 나이 제일 많은 촌장 노인을 모셔왔습니다. 노인님, 이게 대체 무슨 종입니까? 노인은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종이로군. 금종이라고요? 그렇네, 금종일세. 그런데 여기에 금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와서 팠는가?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숨김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출천지대효라더니 과연 하늘이 효자효부를 내었구나. 이 사람들 금종을 팔면 몇만 냥이 갈 터이니 어머님을 잘 모시고 대대로 금이옥식을 하며 잘 살게 되었네. 자, 금종은 내가 팔아줄 것이니 아이를 업고 내려가세. 죽이자던 어린 것도 살리고 어머니도 근심 없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다시 업고 서 있는데 마을에서 황소임이나 쓰는 젊은 이들이 넷이나 올라와서 주먹 같은 땀을 뚝뚝 떨구며 금종을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그들을 따라 동리로 내려갔습니다. 금종을 마을에 가져다 놓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는 금종을 처음 본다면서 한번 걸어놓고 쳐보자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쳐보고 판데도 값이 내릴 것은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금종을 큰 나무에 걸어놓고 쳤습니다. 떵, 떵, 떵.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리더니만 온 마을에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차넘쳤습니다.
이웃 간에 맞다들어 싸우던 집들에서도 웃음소리가 났고 부부간에 서로 싸우던 집들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종소리가 울리면서부터 온 마을이 화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종을 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집집들에서 쌀도 내고 돈도 내서 한 집을 섬기고 그 집 늙으신 어머니는 모셔다 자기들 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자고 하였습니다. 촌장 노인은 이들 젊은 부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의 의향대로 하면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마을 여러 사람들이 의향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말을 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사를 오니 마을 사람들은 말한 대로 어머니는 임금 모시듯 받들어 모셨고 온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이 집 한 집을 섬기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은 입을 것 먹을 것 근심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도 그 종을 걸어놓고 치면서 집집에서 화목하게 보냈고 온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불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웃음과 노래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금종을 걸어놓고 노래와 웃음 속에 세월을 보낸다는 소문은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퍼지기만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누각에서 영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그렇게 좋은 종이 이 나라에서 나왔는데 어찌 자그마한 마을에만 걸어두고 치겠느냐? 그 종을 가져다 나라에 걸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종소리를 들도록 하여라. 임금의 영이 내려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종은 궁에서 가장 놓은 곳에 걸렸습니다. 금종을 나라에 걸어놓고 치니 궁에 싸움이 없고 온 나라가 화목하여 행복이 차넘쳤습니다. 종이 울려서 며칠이 지난 뒤 임금은 또 영을 내렸습니다. 당장 지금 가서 그 부부 식구들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얼마나 효자였으면 하늘에서 이런 귀한 종을 보내주었겠는가. 당장 와서 모셔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 부부 내외는 궁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백년해로 하였으며 부부의 아들도 후에 큰 직책을 맡아 나라의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소매는 한낱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습니다.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읊지. 오리행인 심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내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올이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소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 귀 지어 읊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가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건열로 하금 연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습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리 몇백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잘하였습니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 도 글자라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습니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습니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유를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의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하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해 나섰습니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숭어부숭어 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 는 이 글귀의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감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오라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야 독서라. 담벽을 뚫고 빛을 훔쳐 야밤의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인명으로 대답하소서.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치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돌아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안 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글을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글을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어떻게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소동파도 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을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퍼뜩 한 꾀가 떠올라 진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몸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 귀 지어 읊었습니다. 투석충계수 저천이라 돌을 던져 물밑에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문고리를 쥐어당기니 잠가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서방님이 글을 못 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으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인님이 통과한 줄 알고 내가 잠깐 방심을 했구려. 나도 남자인지라 첫날 밤이라는 생각에 그만. 미안하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짓궂게 굴어서 죄송해요. 서방님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방님이 첫날 밤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요. 처남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라비에 글자라는 누이가 올소이다. 서방님, 그럼 첫날 밤을 길게 사랑을 나눠요? 라며 소매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옛날 오가 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마침 서울 어느 재상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간 부지런히 저축한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하지 않고 극진히 위했습니다. 남편이 장차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으며 친구와 한번 나눈 대화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장터를 나갔는데 한편에서 놀이로 투어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 남편이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라고 하니 남편은 진짜 가운데에다 넣었고 내가 원하는 곳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서 배워 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길거리에 많은 거지한테라도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이튿날부터 오가는 돈을 가지고 나가 거지 떼들에게 후를 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 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쏘는 한량하고 사귀어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의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량뿐 아니라 글을 꽤 쓰는 사람들하고도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서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아내가 짐작한 대로 오가는 글재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요즘 말로 하는 역사, 정시,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틈틈이 활쏘기, 검술 같은 무술 공부를 하세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습니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서도 물론 훤히 익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치른 무과시험에 합격하고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음은 물론 벼슬자리마저 사양했습니다. 오가는 대체 아내에게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고 갸륵한 아내였기에 오가는 묵묵히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0,000냥 속에서 이제는 3,0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돈으로 장사를 해보셔요.
뜻밖의 일이라 오가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이 풍년이라니 1,000양을 가지고 가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이 허다하고 부황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000양을 내주었습니다. 들은즉 황해도에만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똑같이 하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이것이 마지막 1,000양이어요. 그러니 이번 말은 꼭 성공하셔요.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헌옷을 사들여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에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주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낯이 없구나.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낫겠다.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골짜기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오막살이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 노파 역시 누더기 옷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쉬어 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하였겠소.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습니다.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머니나 이런 귀한 옷을 주시다니.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은 감자와 조밥투성이었으나 차려진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산에서 자연히 큰 산삼 나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을 나물로 해먹다니. 어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오가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났소? 오가가 물었습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말이 있어. 맛이 좋아 날마다 캐 먹는다오.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캐어둔 것이 더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응낙했습니다.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간 오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둔 산삼이 자그마치 10단도 넘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어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했습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고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습니다. 또 힘이 어찌나 센지 호랑이도 산채로 걷더니 잡아올 만했습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에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냥을 잘해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오가를 소개하자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시라며 인사와 사례를 아울러 했습니다. 물론 귀한 옷을 준 데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가는 아들의 길잡이로 도라지 밭에 가보니 과연 온 산에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대여섯 찜은 좋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 어깨에 지더니 오가를 원산 고을밭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자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제상의 환갑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 10뿌리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제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손들도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뿐인가 정작 오가를 만나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오가가 묵과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가가 주인 제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이 존경하고 위했다고 합니다. 호래비로 늙힌 불효자. 어느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이방이 일러주는 걸 보니 효부 효자 표창이었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거든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방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수동골 이응복은 아침 저녁으로 절구통의 나락을 손수찌어 키질을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린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효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동원 대청 호피교 위에 높이 앉아 내려다보니 효부 효자상 표창식을 보려고 몰려든 고을 백성들이 인산이네였습니다. 효자상 수동골 이응복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젊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차려놓고 효자인 이응복에게 사또가 한 잔 마시고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42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그러합니다. 여봐라. 갑자기 사또가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린 상을 거둬들이고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를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힌 이 부류막심한 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쳐라. 상을 타면 한턱 내라 하려고 벌써 주막에서 한 장 걸친 친구들이 동원에 다다르니 섣달금음께 떡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보니 상이 뭔가 친구가 볼기짝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응복이 풀려나기를 기다려 번갈아 업고 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을 받아올까 기다리며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윤복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초죽음이 되어 친구들에게 엎혀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윤복의 아버지는 아들 친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사랑방으로 돌아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한탄하듯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고을에 명관이 났구만.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것이지. 옛날에 한 포졸이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당연히 도둑이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는 것이지만 그는 특별히 밤거리 숨검 철저히 하여 야금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잡아 직접 곤장을 때리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야간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 나다닌 사람을 붙잡아 문초하면서 왜 법을 어겼느냐고 호통을 치니 이 사람은 어물어물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상관이 말하기를 보아하니 그 사람은 벙어리 같은데 어찌 문책을 하겠느냐? 이번 한 번만 불문에 붙이고 속히 풀어줘라. 이에 그 사람을 풀어주고 야금에 걸린 또 한 사람을 신문하면서 무슨 이유로 밤에 나다니다 잡혀왔느냐고 묻자 이 사람 역시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어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던 상관이 수상히 여겨 그대로 세워두고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말 못하는 멍울이냐? 이 말에 깜짝 놀란 그는 엉겁결에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거짓이 탈로 나 곤장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상관이 말하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머슴의 역지사지. 고을 원이 사나우면 백성들에게도 화가 미치지만 당장 애를 먹는 것은 뭐니 해도 관속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렴 주고, 즉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에 시달린다 해도 보기 싫은 꼬락선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관속들이야 싫으나 좋으나 날마다 원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참 대책 없이 사나운 원이 있었습니다. 봄바탕이 포악하다기보다 성미가 불같아서 육방관속들이고 통인이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주먹부터 냅다 휘둘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큼 운수대통한 날이 아니고는 아무도 원에게 얻어맞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관속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저희들 볼따구니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나운 원의 손버릇을 고쳐줄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한 번은 용한 꾀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이 조회를 마치고 혼자 동원해서 글을 읽고 있을 때를 기다려 저희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힘께나 쓰는 머슴 하나가 동원으로 슬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잴 것 없이 성큼성큼 당상에 오르더니 다짜고짜 원의 볼따구니를 힘껏 갈기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원이 그만 눈이 뒤집혀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앞에서 얼굴도 바로 못 들던 천한 놈이 벌건 대낮에 뺨을 후려갈기니 어디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올 때가 터지라고 소리쳐 관속들을 불러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그 사이에 머슴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관속들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꾸민 일이기에 모른 척하고 짐짓 놀란 듯이 우르르 모여들어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또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잡놈을 붙잡아 형틀에 묶어라. 사지를 찢어놓겠다. 개똥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십니까? 아, 그 미친놈이 내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원이 길길이 뛰는데도 관속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이 벼락같이 재촉을 하니 이방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서서 사또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쳤기로 그놈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필시 헛것을 보신 게지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속들도 멀뚱하게 서서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그것을 보고 더 노발대발하는 사이에 통인이 쪼르르 원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능청스럽게 고에 바치기를 아이고 책방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께서 발작을 하셨습니다요. 원의 아들이 버선발로 달려와 보니 제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뭐라고? 고정하라고? 잡놈이 내 뺨을 때렸는데도 고정을 해? 이제 보니 내 놈도 한통속이로구나. 원이 분을 못 이겨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니 그 서슬에 아들이 넘어지면서 책상 문갑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진짜로 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래서 원은 졸지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괄괄한 성미에 미친 사람으로 몰리니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아무도 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치미는 분을 사귀며 가슴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그 고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이 고을 원이 병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딴에는 문병도 하고 위로도 해주려고 들렀는데 이 원은 마침 하소연할 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에게 마구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 대낮에 머슴놈한테 뺨을 얻어맞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듣고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소문대로 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더 나누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날로 파직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병이 중해가지고야 어떻게 정사를 보겠느냐 하고 감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은 벼슬을 잃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도 어쩌다 뺨 맞은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병이 도졌다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따린다. 난리법석을 피우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숫제 입을 다물고 소가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왜 화를 당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세상만사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요? 눈먼 부엉이 때문에 과거에 7번 낙방한 선비. 요새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옛날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뇌물을 먹고 뒤를 봐주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과거를 보는데도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 하니 참 고약한 일이었습니다. 전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과거 공부를 해서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기만 하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시관들에게 뇌물을 안 바쳐서 그랬던 것입니다. 시관들이 모두 썩어 빠져서 식권은 안 보고 뇌물 바친 양을 따져서 급제다 낙방이다 제멋대로 정해버리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과거에 7번 내리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임금이 미행을 나섰습니다.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에 몰래 대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는 거였는데 임금이 미행을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가니 웬 선비가 집 앞에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뭐라고 그러나 하고 들어보니 이 선비가 한다는 말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이러고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 암만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임금이 그 선비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들으니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고 뜻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선비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궁금증이 나서 자꾸 물으니까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꾀꼬리하고 황새하고 노래 자랑을 하게 됐죠.
둘 중에 누가 노래를 더 잘하나 내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부엉이가 보게 됐어요.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애당초 이기기 글렀거든요. 황새라고 하는 것이 목은 길지만은 소리야 꾀꼬리를 당할 재간이 있나요? 꾀꼬리는 목청이 좋아서 간드러지게 노래를 잘하는데 황새란 놈은 기껏해야 빽하는 외마디 소리밖에 못 지르니 아예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런데도 황새란 놈은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제가 꾀꼬리를 이겨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 재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심판보는 부엉이한테 뇌물을 줬지요. 때는 한겨울인데 어디 개울을 뒤져서 개구리 한 마리를 얻었습지요. 이걸 부엉이한테 갖다 바치고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덩치만 컸지 어디 노래 부르는 재간이 있어. 그러니 이걸 받고 심판이나 잘해주시오. 이렇게 은근슬쩍 구슬려 놨단 말입니다. 부엉이는 동지섣달에 참 난데없는 개구리 한 마리를 얻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날이 돼서 먼저 꾀꼬리가 노래를 하는데 참 간드러지게 잘하지요. 뭐 들어보면 간장이 살살 녹거든요. 그 다음에는 황새가 노래를 하는데 이놈은 당최할 줄 모르니까 빽하고 한 번 소리를 지르고는 두 말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뇌물로 개구리 얻어먹은 게 있으니 어떡합니까? 부엉이가 말하기를 꾀꼬리가 노래를 하기는 잘한다마는 너무 간드러져서 못 쓰겠고 황새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소리가 우렁차서 쓸만하다. 그래서 황새가 이겼다. 아, 이렇게 어거지로 심판을 받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짓거려 본 것뿐입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게 짐승의 이야기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을 아주 잘 찔러서 한 말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지긋한 선비가 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시오? 그랬더니 선비는 또 한 번 허 웃으면서 과거를 보기야 여러 번 봤지요. 그런데 과장에 온통 개구리 잡은 황새와 눈먼 부엉이가 판을 치니 꾀꼬리는 어디 발붙일 곳이 있더랍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임금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선비를 잘 타일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어디 눈뜬 부엉이가 한 마리도 없겠소. 들으니 며칠 뒤에 별과가 있다는데 꼭 나가보시오. 그래 놓고 임금이 대궐에 돌아와서 바로 아무 날 별과를 본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선비가 과장에 가보니 시제가 붙었는데 아, 그게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 글귀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아무리 시관에게 뇌물을 바쳤어도 시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아야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비 혼자서 글을 써내가지고 급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눈먼 부엉이가 없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무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과 나도 눈뜬 부엉이가 되어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뱅이 농부 산신령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옛날에 게으름뱅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지게 한 번 져본 적이 없고 홈이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농사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밥만 먹으면 누워서 빈둥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수? 하고 나무라도 일하기 싫은 걸 난들 어떡하나 하고 꼼짝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러니 아내는 이 게으름뱅이를 쳐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샘을 판다 물을 댄다 고생을 하는데 이 게으름뱅이는 삽장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시원한 마루에서 드르렁 쿨쿨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나절이 길게 뙤약볕 아래 물지개로 밭에 물을 져다 나르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와 보니 서방이라는 작자가 사지를 뻗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한심하고 속상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잔소리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금만 거들어도 좋으련만
나 혼자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참 낙가죽도 두껍구려. 굶든지 먹든지 나도 이젠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게으름뱅이가 에이 또 지겨운 잔소리. 저 잔소리 듣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고 말지. 하고는 농 속에 넣어둔 배 두 피를 둘러매고 횡하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집 나간 게으름뱅이는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뒷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전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고 오막살이 앞에는 웬 노인이 골똘히 뭘 만들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척이 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품을 보니 탈 만들고 있는 것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고갯길을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노인이 만들고 있는 탈에 궁금증도 생겨서 슬그머니 그 옆에 가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대체 뭘 그리 공들여 만드십니까? 보면 뭐로? 쇠머리탈 아니요. 노인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수록 게으름뱅이는 궁금증이 더 생겨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무엇에 쓰려고 만드십니까? 이걸 무엇에 쓰느냐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덮었으면 좋은 수가 생기지. 라고 노인이 말을 하자. 게으름뱅이는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이 꼭 자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마다. 어디 한번 써보려오? 노인이 쇠머리탈을 게으름뱅이 머리에 덮어 씌우더니 깔고 앉은 쇠가죽을 게으름뱅이 몸뚱이에 턱 걸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게으름뱅이는 가만히 있다가 탈을 쓰고 쇠가죽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 게으름뱅이는 그만 소가 돼버렸습니다. 쇠머리탈은 진짜 소머리가 되고 쇠가죽은 진짜 소의 몸뚱이가 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이걸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기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그 소리가 죄다 음매하는 소울음 소리로 바꿔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태연히 자리를 털며 일어서더니 밧줄을 소의 목에 턱 걸고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안 가려고 최대한 뻗대고 있는데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는군. 이랴 쯧쯧 하고 울러대니 궁둥이만 아플 뿐이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일 없이 노인에게 고삐를 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장터로 가는 거였습니다. 장터로 가서 소를 팔려고 내놓으니 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을 벌려보고 등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게 다 음매하는 소리로만 들리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놈의 소가 시끄럽게 울긴 왜 울어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흥정이 붙어서 한 농부가 이 소를 사게 됐는데 노인이 소 고삐를 농부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바텔랑 끌고 가지 마오.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를 산 농부는 그거 참 별난 소도 다 있군 하면서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지고 논밭을 갈아라, 달구지를 끌어라, 곡식섬을 져다 날라라, 하루 종일 힘든 일만 골라가며 시켰습니다. 밤에 축축한 외양간에서 눈을 붙이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꼭두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이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였습니다. 콧두레를 꿰n 코에는 피가 멎을 날이 없고 발굽은 갈라지고 목과 등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도 소가 되었으니 소처럼 일해야지 별 수 없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너무 힘들면 멈춰서서 여보, 주인장. 나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니 제발 살려주오. 하고 애원도 해보지만 이놈의 소가 밭을 갈다 말고 왜 이래. 이랴 쯧쯧 하고 주인이 고삐로 궁둥이만 갈겨대니 안 물어보니만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보니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에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한탄을 하다 보니 노인이 자기를 팔면서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른 무밭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물을 뜯어먹었습니다. 실컷 뜯어먹고 나서 이제는 죽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죽지는 않고 온몸이 근질근질하더니 도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쇠머리탈을 덮어쓰고 쇠가죽을 두른 사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본 주인이 깜짝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은 사람이었어. 그러자 게으름뱅이가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농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갯마루에 이르니 오막살이도 노인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고 나왔던 배 2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게으름뱅이는 이 게으른 나를 일깨워 주려고 신령히 이를 벌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집에 돌아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동네 최고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아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집안일만 시키며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본디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도 소가 돼서 죽도록 일해보니 농부로서의 삶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앞으로 사는 게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때문에 패가 망신당한 한 고을의 사또. 옛날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원이 착하고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고 원이 욕심 많고 사나우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사나운 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딴 집에 사는 젊은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산중에서 살아보니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겁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랑이가 무서우면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지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삽니까? 하고 물으니 이 내외가 하는 말이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사나운 원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바로 그렇게 욕심 많고 사나운 원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먹고 살 만한 백성이 있으면 다짜고짜 불러다가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붙여서 재물을 빼앗곤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어린 아들을 둔 백성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살림이 좀 있었던지 원에게 불려갔습니다. 원이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서 갖다 바쳐라. 만약 못 구해오면 관장의 명을 어긴 죄로 너희 집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원이 말하였습니다. 산딸기는 한여름에나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동지섣달 한겨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산딸기를 구해오겠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못할 일을 시켜서 그걸 구실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셈인 게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 백성은 하도 기가 막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바 아니니 가서 글이나 읽어라. 그래도 아들은 무슨 일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득부득 졸라 할 수 없이 사정 이야기를 다 했더니 아버지, 염려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들 혼자서 원이 사는 관가에 썩 들어갔습니다. 원이 보니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조그만 아이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원이 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 일렀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는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안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약 좀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를 쳐다보며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터인데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길.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원이 들어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사가 이 겨울에 어디 있냐고 먼저 말을 하였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에게 알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하루는 원이 또 이 백성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못할 일을 시켰다마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터이니 어김이 없도록 해라.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지어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한다. 들어보니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 구해 오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수로 돌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서 또 끙끙 앓고 있는데 아버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그러세요? 하고 또 아들이 물으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을 좀 하더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말하니 자기는 어쩔 도리가 없어 이번에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봤자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주막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이 고을에 감사가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 감사요 하면서 오질 않으니 누가 감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머리에서 무언가 번뜨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고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돌로 배를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고 방도 붙이고 직접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금방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감사기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아니 돌로 배를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고 이건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오늘 저녁까지 돌로 만든 배를 가지고 관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감사는 저녁이 되자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서 기다려보고 있으니 웬 아이 혼자 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고약한 원은 지난번에 이 아이 때문에 재산도 못 빼앗고 망신만 당했는데 이번에도 아이가 혼자 오니까 원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또 독사에 물렸느냐? 왜 또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돌로 배를 한 척 지어 놓았는데 그걸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가지러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또께서 모래로 새끼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니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꼰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자 바로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돌로는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모래로 새끼를 못 꼬는 이치나 돌로 배를 못 만드는 이치나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가 크게 말을 하니 원이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감사는 이 고을에 문제가 많았겠구나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원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랴부랴 궁에 들어가 사실대로 다 말을 하여 이 고약한 원의 면직을 박탈하고 그동안에 모아둔 재산도 전부 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는데 한 아이의 기발한 재치로 마을은 평온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이런 감사와 정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직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으며 서로 눈 감아주는 식의 관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참 아쉽고 씁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